한국기독교 장로회 제25차 온라인 사례 발표회, 오늘은 제2차 재개발 온라인 사례 발표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총회 선교위원회 재개발 대책 소위원장 거암교회 김종하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이훈삼 총무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회마다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 또 앞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가 잘 보존되고 재개발을 통해서 교회도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재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을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 재개발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피땀 흘려 기도하고 교인들이 헌금한 자산들이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면 뭔가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과정을 잘 겪은 정말 잘 성공적으로 이끈 이 김종하 목사님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기장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에게 이걸 미리 알아야 된다고 참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위원회의 전문 소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문진성 장로님 저도 몰랐었는데 이 분야에 우리 교단의 서울 성남교회 장로님으로서 전문 변호사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안에 이렇게 소중한 자원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총회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에게 사전 지식을 나누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총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을 저희 교단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직접 경험을 하신 김종하 목사님과 거기에 또 소중한 자문과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협력한 문진성 장로님을 모시고 재개발 어떻게 교회를 대응해야 될지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기장에 있는 또 그 밖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재개발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좋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바쁜 시간에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우리 기장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례 발표해 주실 우리 강사 문진성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진성 장로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재개발 구역 내 교회가 직면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과 보상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 오고 계십니다. 교회의 재산권 보호와 정당한 보상 협상을 위한 실무 지식 및 풍부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재개발 지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현재 장로님은 서울로에 소속 서울 성남교회 시무 장로님이시며 법무법인 강연의 대표 변호사가 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로님께서 경험하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성남교회 문진성 장로이면서 법무법인 강연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문진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선교위원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조금이나마 이 방송을 통해서 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또 앞으로 또 재개발 과정에 또 임하시게 될 교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을 제가 할 내용은 재개발 지역 교회의 현실적 대응과 정당한 보상 전략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마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전달할 수도 없고, 또 전달하더라도 또 듣는 분들도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깜깜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가 뭐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뭐 보고 싶어도 색이든 빛이든 전혀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눈이라도 뜨면은 빛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듯이, 이 시간은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그 단계별로 조금이나마 어떤 거에 쟁점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향후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발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여러 가지 재개발 과정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뭐 현금 청산도 있고, 뭐 보상 문제도 있고, 또 단계를 이주 철거 뭐 많지만은, 오늘은 재개발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닥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내에서는 이 내용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 재개발 과정에 가장 협상의 이제 주체가 되신 분도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이 주가 되겠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만은 그 모든 분들이 다 협상 대상자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협상의 주체가 되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재개발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짝꿍처럼 다니는 게 재건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조금 구별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건축이라고는 정비 기반 시설,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은 양호한데, 다만 건물 그 자체만 불량해서 그 건물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게 이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반면에 재건축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나올 때 쭉 다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데, 시발점이 되는데 뭐냐면,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하면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거의 시세차익 나닌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띠고,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게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든가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그런 고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 고시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주체가 되고, 또 조합원들이 가지만은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뭐 구청이든 시청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청에서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성이 좀 강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재건축은 그렇지 않다. 요거에서 이제 출발하면 앞으로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진행 절차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뭐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인데요. 정비구역에 아까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노후하다 보니까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아마 뭐 건물이 한 30년 이상 지나고 그 다음에 뭐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 50% 정도 동의를 얻어야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왔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민간 제한 형태로 됩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제안을 하면은 구청에서 과연 정비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단계 먼저 설명해주고 각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차후에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기초에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면은, 이제 그러면 행정기관을 대해서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기관이 나서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기 단계에서 이제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또 진구를 하게 되면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그 요건하고 조합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좀 강화가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75%, 아까 50%쯤에 75% 정도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그럼 이 조합은 우리가 보통 할 때 그냥 지역 주민들이 모아서 조합원이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제가 이게 영상 내내 아마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텐데요.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을 형성하지만, 조합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이런 업무를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하는 처분들은 그냥 민간 사업자의 그런 결정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공적인 그런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어지겠지만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든가 조합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이루어지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아까 정비구역 이 지역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조합이 해라. 그럼 인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 단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세대수라든가 또 평형이라든가 또 종교 부지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다가 종교 부지를 위치시킬 건지,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대략적인 그 계획이 사업 시행 인가 계획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골든타임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 시점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몇 동을 세우고 몇 층까지 몇 세대를 지을지, 그 다음에 종교 부지는 어찌 일지, 여기에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종교 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다 나왔죠. 그러면 인가 계획을 이제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축 심의를 해가지고 경관은 어떤지, 그리고 도로는 어떤지 다 세부적으로 심의해가지고 이대로 시행하면 되겠다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하게 되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분양 신청 기간도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자산을 어느 정도로 할지 감정 평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분양 신청 나오는데, 그 분양 신청이 다 분양이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최종적인 이제 관리처분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뭐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배정이 되게 되고,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배치도 확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거의 모든 게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쫙 나오면 평수 나오고 종교 부지도 나오고 가격도 다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이제 착공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 사업에서 교회 대응은 어떨 걸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인지하고 단계별 선제적 협상이 핵심입니다. 예. 사전 인지라고 하는 적어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 보면은 교회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건데요. 요 뜻은 무엇이냐면 일단 조합 측에 교회가 존재하고 종교인지의 필요성에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추진위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전당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 지정할 때나 50%가 필요하지만은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 75%까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5% 정도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열심히 그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이 이 재개발의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위치 종교부지 만약에 인정 안 해준다면 반대하는 만약에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또 그걸 징구해가지고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 교회와 추진위원회 간에 교회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건지 아니면 교회가 반대를 할지 그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동의를 구하는 데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끔씩 이제 요 단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위의 단계에서 교회다가 우리가 종교 부지 줄 테고 잘해주겠다고 계속 이렇게 설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막 반대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 부지 그냥 빼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냥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동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교회에서는 그냥 조합의 말만 믿고 가서는 안 되고 그 단계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조합 측의 추진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가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의 결정이 당연히 조합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결국 추진위에 하던 분이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적어도 일대 조합장은 되거든요. 물론 길어지다 보면 조합장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추진위원 단계에서 얘기했던 거를 조합이 만약에 설립된다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부터라도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단계부터 조합과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교회 쪽으로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 계획에 종교 부지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를 꼼꼼히 열람하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입장은 어떻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의견도 필요하시고 조합 측에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박기 오해 방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대화 주체로서 협상대 구성에 불필요한 갈등 불행을 피한다. 사실 교회하고 이제 조합은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교회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조합에서는 결정하려면 주민 총회라는 걸 거치게 되고 총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결국은 다 투표를 하게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인식이 안 좋고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물론 너무 강력하게 필요하니까 교회를 달래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니까 교회는 배제하고 아니면 교회에 좋은 조건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 바뀌게 해서 우리 협상 안 들어주면 너희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요구를 들어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 전략을 같이 써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이제 골든타임을 산수한다는 뜻인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종교실 처리 방안 이제 존치냐 아니면 대토냐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에서 명시하는 건데 존치는 말 그대로 교회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는 거고 대토라는 거는 교회 부지만큼 다른 거를 그걸 대신해서 주겠다는 의미인 건데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교 시설에 대한 처리 기준 3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지역은 지역도 넓고 또 교회와 관련돼서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합 측과 이런 기준에 따라서 협상을 하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막 구속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조합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결정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야 이제 진행이 되는 보니까 뭐 관청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원활하지 않고 그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관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안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시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상 강제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회 존치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안 되면 적어도 그 종교 부지만큼의 부지를 일대일로 대토를 줘야 되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토한다고 한다면 가급적 동일한 면적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 기간 내 임시 예배당 임차료 이때 이전비 이런 걸 지원하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 시행 단계 가장 바람직한 거는 사실상은 지자체에다가 교회와 합의 완료를 조건으로 인가할 것을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건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협상이 좀 더 강력하게 의견이 제시가 되고 만약에 구청에서 만약에 교회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부로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조건이 붙으면 어쨌거나 이건 명시화됐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교회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의 조건을 명시하다는 것은 가장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정당한 보상을 지키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은 조합 측의 감정평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교회가 직접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회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그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이 나고 나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를 보통은 시행자인 조합 측의 선정 그리고 지자체에서 진정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또 조합원 측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사 보통 3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뭐 조합 측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 보통 맡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믿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서 또 선정한 주체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 재산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높이고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할 단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조합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면 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이제 교회가 협상할 단계에 보통 이제 종교 부지 가지고 얘기하겠지만은 뭐 물론 또 건축비 이게 가장 큰 협상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교회가 또 이전해야 되는 거, 또 이전할 때 기존에 있던 집기나 이런 비용들, 또 임시 예배 장소, 또 임차료, 인테리어 이런 비용들을 부수적으로 다 협상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협상 단계에서 보상금이 미흡하다 그러면 나중에 뭐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보상 금액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손실보상 실천 항목에 그러면 뭐가 있을까? 물론 교회는 일반 영업권자와 달라서 뭐 영업보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서울시에서 정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당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 보상이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은 기회에 뭐 건물 신축 비용이라든가 또 이사비, 임시 예배당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실제 한번 다른 교회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토지 건물 보상, 건축물 보통 이제 표준 건축비라고 매년 이제
건설산업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보통 그 기준을 가지고 평당 가격을 이제 협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조합 측에서는 협상만 해주면 뭐 1년 이내에 착공하고 다 끝날 것이다 얘기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뭐 금년에 예를 들어 뭐 한 뭐 40억으로 건축비 평당 뭐 600으로 딱 했다. 근데 1년 뒤에 한다고 해서 딱 믿었는데 조합이 여러저런 사정으로 이게 사업이 딜레이 돼서 2년 3년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축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한 뭐 내년 정도면 이제 1, 2년 끝난다니까 한 2, 3년 생각하고 표준 건축비 협상을 해서 보상 금액을 다 정했는데 이 사업이 지나면서 몇 년 더 늦춰지면은 사실 우리는 금년을 기준해서 표준 건축비로 해서 평당 가격을 정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건축 자재비는 올라가니까 건축비가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협상이 끝나가지고 그분에서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상을 하되 만약에 한도를 정해서 몇 년에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새로이 그 당해년도에 표준 건축비를 기준에서 다시 추가 보상해 주는 이런 문구를 넣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한두 줄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냥 놓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지 한두 줄만 잘 챙기시면은 교회는 안전하게 사업이 늦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서울 사랑교회 장애 19회인데 이거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서울 장애 19회 재개발 시에 교회 존치하고 보상금을 둘러싼 장기 갈등 변동 소송이 진행됐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이제 나가야 되고 집행이 된다는데 거기는 대법원까지 패소했는데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오히려 보상금을 더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됐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바뀐 걸로 좀 알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버티면은 금액이 올라가고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표준화하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의 교회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외적인 이제 사례였던 거지 일반적으로 교회 규모가 작다 그렇다면은 뭐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다 하더라도 사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여론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하고 이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랑교회 같은 경우에 뭐 패소했음에도 버텨가지고 끝까지 해서 이제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초기 단계부터 재개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합 그리고 구청 그리고 교회 이렇게 3자 협의를 추진해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이미 MOU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뭐 종경지 분양하고 뭐 임차료 전액 지원, 건축비 일부 지원 조건들 해가지고 관리처분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또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협상을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과정에 있어서는 조합 측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 이제 뭐 약간 비우적이라고 해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설득을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판례 예시를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단체는 이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전되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 또 교인들이 또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연히 교회가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뭐 임시처소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규모가 크고 종교적인 측면에 종교단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 협의 대상이 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 배정 관련 권리도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종교 부지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 경우에는 그러한 협상의 내용이 없는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재개발 대응은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단순히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도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되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조합과 또 지자체하고 어떤 의견을 조율할 때 물론 믿고 신뢰하고 한다면 참 좋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구두로 하지만은 나중에 했을 때 상황이 바뀌면 사람인지라 본인들에게 불리했던 약속이나 이런 내용들은 부인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합과 지자체가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문수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기록을 놔두셔야 결국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면 결국 뭐 소송이라든가 또 행정기관에 대한 수용 재결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 되면 문제 없겠지만 근데 그럼 마지막에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가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그때에서는 모든 거는 이제 증거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있었냐, 얘기가 있었냐, 어떤 약속이 있었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만큼 그렇게 의사를 피력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답변을 해왔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좀 기록화하는 측면에서 문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전문가 활용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아시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이면 법률, 감정평가면 감정평가, 건축이면 건축 등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춘 그룹의 조력을 받아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우리 현장에서 경험하신 우리 변호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시 인가 단계를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사업 시행 계획서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재개발 사업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또 알고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난 뒤에야 아차 해서 대응을 시작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를 놓친 교회가 관리 처분 수용 재결 단계에서 그나마 협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많죠. 처음부터 잘 알고 되면 절대 문제가 없을 텐데 보통은 모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사업 시행 인계 단계에서 교회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또 많지가 않은데요. 만약에 그 단계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이나 수용 재결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뭘까? 결론부터 말씀을 사실 관리 처분 계획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처분 계획 인계 나오면 거의 모든 배정이라든가 종교 부지를 어떻게 처분할지 모든 게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확정이 없으려면 결국 관리 처분 계획의 효력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관리 처분 계획을 취소하려면 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걸 뒤집는 가능성을 뭐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그래도 정말 놓쳤다고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내가 이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뭐 한두 달에 끝낸 게 아니라 길게는 뭐 8개월, 9개월, 때로는 뭐 1년, 2년 걸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송이 길어진데, 물론 이제 길어질 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또 뭐 효력 정지 신청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 관리처분 계획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인정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안 끝나기,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2주 철거 이거를 막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투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 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소송을 하게 되면 조합 측에 이길 가능성은 높은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조합 측에서는 이미 관리처분 계획이 나가면 2주 철거하면은 비용을 받아서 이주빈이 뭐니 다 대출로 이제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 뭐 크게는 뭐 천억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합도 이게 소송으로 길어졌을 경우에는 그 이자 부담에 대한,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왜냐하면 또 건축 자재비도 올라갈 거면은 당연히 조합원의 분담금도 늘어갈 것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빨리 협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되 그 제기 과정에서 조합과 협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법적으로 이긴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조합에 생기는 어떤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그 빌미로 해서 좀 교회에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저 거암교회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인가가 나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그 조합 쪽에서는 명도 소송을 이렇게 막 끌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도 소송을 걸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조합이 이기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철거반들을 들여보내서 예. 교회 건물을 강제 철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럴 경우에 교회는 또 이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집행정지 판결 나올 때까지 그 명도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해본 결과 오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충분히 조합하고 토의하고 논의를 해서 종교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건축비를 어떻게 보상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관리처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이건 제 생각에 네. 조합의 어떤 이사나 뭐 대의원이나 이런 쪽에 교우들이 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대전의 한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측에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조합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동의 못 해주겠다고 그냥 부동의하고 그냥 관심을 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그러면 교회 빼고 하겠다면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 신계획에는 교회도 다 수용이 돼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조합의 이사회나 대응했으면 조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내용을 다 정보를 알고 교회 쪽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데,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황을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게 불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교회 분들이 그 이사회나 대의원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있다면은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입장을 대변해 줄 수도 있고 또 조합 측의 정보를 교회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합 측 감정평가 견제를 위해 교회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또 보상금이 미흡하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에 이의 재결 행정소송으로 가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합 쪽이 교회 측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사의 추천을 순수히 받아들이는지 또 이의 유보 수령을 할 때 교회가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문서나 문구나 기한 등은 무엇인지 자칫 이의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합이 교회 측 감정 추천을 순수히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이 추천하는 감정 평가사에 대한 추천도 그럼 받게 돼 있고요. 만약에 안 받아들였더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감정 평가가 있다면 나중에 소송으로 됐을 경우에 그는 강력한 또 교회 측의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 받아들이려 하더라도 조합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에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상관없이 교회 측에서는 그런 자신들의 자산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감정 평가사를 통해 감정 평가를 받아놓은 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의 유보 수령을 할 때 교회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게 뭘까? 이의 유보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뭐냐면 일단은 종전 자산 평가 해가지고 종후 자산 평가해서 그 차이만큼 이제 교회도 분담금을 줄 수 있는 건데 보통은 교회 부지나 건물의 종전 자산 평가해서 그걸 주겠다고 했을 때 이의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이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이제 보상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 협상을 안 될 때 그러면은 조합 측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행하려면은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조합 측에서 협상이 안 된다. 근데 조합은 제시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이제 수용 재결이라는 거에서 강제 수용하겠다고 해가지고 토지 수용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 재결에 나와요. 그러면 그 수용 재결 당시에 평가금이 나오는데 그 평가금이 예를 들어 조합은 예를 들어 20억이다. 근데 교회는 30억을 요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협상이 되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돈 주고 나가게 되는데 안 되면은 조합 측에서 그럼 강제로 수용하겠다. 즉 20억에 수용하겠다 하면서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럼 수용 재결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감정 평가를 하고서 금액이 나왔다 가정하면은 예를 들어 했더니 이제 25억이 나왔어요. 중간 지점으로. 근데 교회는 여전히 30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25억을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이 유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조합이 25억을 공탁했을 때 그러면 교회는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탁금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찾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찾게 되면 교회는 그냥 25억에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때 공탁 즉 25억에 공탁됐을 때 받아들일 때 그 당시에 이의 유보를 하고 수령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25억을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급해서 이 25억의 동의는 못합니다 하면은 그 이후에 이의 재결이나 행정 소송 과정에서 계속 다퉈서 금액을 증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의 유보라는 거는 반드시 조합에서 공탁한 금액을 찾을 때 반드시 이의 유보라는 말을 문구를 꼭 넣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까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용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있지만 보상 금액에 대해서 조합하고 교회에서 일단 협상을 합니다. 근데 금액이 안 맞으면은 결국은 조합 측에서 강제로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이걸 강제로 수용할 때 수용 재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청에 결정이 있어야 강제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용 재결 신청하면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수용 재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가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은 교회는 30억 하는데 25억으로 수용 재결이 나와서 25억 주고 강제로 수용해라. 그런데 그러면 25억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재결이 나온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걸 난 못 받아들이겠다, 다투겠다 하는 게 이제 이의 재결인데 그거는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도과해 버리면 내가 다투고 싶어도 못 다퉈요. 그리고 그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수용 재결이 나오면 30일 이내에
이제 중앙토지수용에다가 이의제기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냥 25억으로 그대로 하세요 하고 결정이 나오면 나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행정소송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그건 또 이제 60일 내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게 수용 재결, 이의 재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 땐 반드시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거기에 다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지역 내에서 교회를 건축한 목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법률적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가 뭐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를 받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전문가들을 만약에 의뢰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을 아끼겠다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런 속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 그러니까 초반에 하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협상을 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더 큰 비용으로 더 큰 고민을 안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의뢰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용을 더 줄이고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가 구성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 문 장로님 같은 이런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교회에 유익하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으로 드렸던 거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장위 19역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과도한 법적 분쟁은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도 알박기 오해 방지를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셨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정당한 재산권, 예배권 수호를 위해서 또 강하게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거함교회 같은 경우에도 구청 앞에서 그 뜨거운 8월 달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알박기 이기주의 낙인을 찍히지 않기 위한 요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면 조합과 주민, 언론을 상대로 어떤 태도와 소통 방식을 유지해 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교회 장애구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오히려 떼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법원에 가서 거기에 판단을 구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 19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보상금을 높여달라고 해서 근데 조합 측에서도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사랑의 교회처럼 그냥 무조건 강성으로 나가고 주장하면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외적인 거를 일반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삼으면 안 되시고 아까 지금 다른 A교회 사례들처럼 초기 단계부터 구청하고 조합하고 또 3자 MOU를 체결해서 그에 따라 보상을 또 적절하게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대전에 있는 교회 같은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있었던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구두로 이제 교회하고 교회는 이제 존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협상을 이제 요구사항에 안 들어주니까 알았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몰래 사업계획 인가정에
그냥 사업 시행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또 항의하니까 계속 협상이 안 되고 그러다 결국 이제 그 조합장님은 사임하고 새로운 조합장님이 생겼는데 또 그 조합장님은 다행히 또 교회하고 대화가 잘 돼서 끝까지 협상해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잘 됐던 부분도 뭐냐면 교회 측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조합원들 이제 회의 장소가 필요하면 회의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이제 입당도 필요하면서 조합 입장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엔 조합과 그냥 대치 관계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진행이 안 되던 게 나중에는 조합장이 바뀌고 또 합리적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거함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청에 가서 항의 시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거함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건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라는 게 아니라 조합이 교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불합리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지 대화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교회 입장을 정확하게 조합 측에 전달하되 조합이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구청에 가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또 여론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은 조합장이나 조합원 대의원 이사의 말에 귀를 기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교회의 정당한 요구도 마치 교회가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론을 또 형성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하되 교회 입장을 적절하게 지역 주민이나 또 구청에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분명히 문서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교회에 요구하는 입장이 뭔지 그거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 19역 알박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 제1교회였음을 정정해 드립니다. 저희 고암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박기 그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우리가 구청장님 또 도시개발국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조합원 쪽하고도 계속 조합 측과도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위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BS나 CTS 등에 우리가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해서 뉴스로 CTS 뉴스로 우리 교회 사례가 나가기도 하고 또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에다가 많이 보도 자료를 냈고요. 또 MBC나 TBS, KBS 등에도 우리가 보도 자료를 보내서 그렇게 사회 이슈화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는데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우리 문진성 장로님 같은 이런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또 교회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손해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과 교회들의 실제적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 문진성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고맙습니다. 총회 온라인 사례 발표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8월 26일 수요일 충북노회 새날교회 광만근 목사님을 모시고 특수 선교 사례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